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을 지켜보면서 정말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프롬프트도 없이 저걸 다 외워서 저렇게 한마디 틀림없이 헛소리도 없이 저렇게 잘할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연설 그리고 그 연설 스킬만 부려온 것이 아니라 그 관점들 국제 질서면 국제 질서, 그 다음에 경제면 경제, 그리고 국가 통치 철학이면 통치 철학이면 통치 철학, 그리고 사회 민생, 이런 주택 문제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걸 보는 관점, 정말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동영상 찾아서 한번 정독하듯이 정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얻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 연설의 요점들이 뭔가 그만 잠깐 살펴보고 쟁점 얘기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어느 때보다도 힘으로 관철되는 국제 질서의 관계다. 패권적인 국제 질서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미국에 가서도 쎄쎄, 미국에 가서 땡큐, 중국에 가서 쎄쎄 하는 이재명식 외교는 다 이쪽도 잃고 저쪽도 잃는, 다 오히려 마이너스 외교다. 이걸 질타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치열할 때,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할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튼튼히 다지면서 협력해 나갈 때 기본적인 맥락이 잡히는 것이다. 외교도 그래서 진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을 적에 중국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미국과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독자 외교니 뭐니 했을 적에 문재인 예를 들면서 가서 3일간이나 혼밥하지 않았냐. 시진핑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치열한 패권 경쟁 시대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다른 관계, 기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한국이 존중받고 외교적으로도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건 아마 정확하고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 반미면 어떠냐 하던 때가 노무현 때고요. 그리고 문재인 때는 더 심했고요. 지금은 아예 친중이라고 미국으로부터 질타받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어 나갈 적에 오히려 존중받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도요. 한국을 존중해 줄래도 미국 눈치 보고서 존중 안 해줍니다. 미국이 싫어하는데 괜히 한국하고 잘 지냈다가 미국한테 찍히는데 그럼 누가 존중해 줍니까? 존중 안 해줘요. 또 쉽게 얘기해서 중국 같은 예를 들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떨어져 나온 한국의 존재? 그럼 살살 갖고 놀죠. 예? 미국 눈치 보면서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하나 국제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박근혜 대통령 유엔에서 얼마나 존중받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존중받았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은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의 70%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70점을 다 빼놓고 아무리 잘 맞아봤자 30점이지 않습니까? 70점을 바탕에 두고서 더 10점을 더 맞으면 80점이 되는 거고 20점을 더 맞으면 90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관계 협력, 이 부분을 절대 빼놓고서는 대한민국의 국제 질서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냉혹한 국제적 현실이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아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독재 정권으로 치닫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내란 재판부 설치하고 종합특검 만들고 결국 자기들이 수사해서 자기들이 재판하는 이런 식의 편파적인, 한마디로 이 친이재명은 무죄고 반이재명은 유죄 때리겠다는 그런 식의 바로 히틀러식 발상.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히틀러도 똑같이 했죠.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그걸 지적하면서 독재의 완성은 법으로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히틀러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한미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미 관계 속에서 거기서 경제적인 경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적에 한국 경제도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쿠팡 문제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관세 25% 되고 나면 현대자동차 지난번 관세 25% 때 7조 원이나 손해봤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터질 텐데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 한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결국 민생 문제도 전체 틀에서 힘들어지니까 민생 문제도 힘들어질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거에서 자꾸 돈 풀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청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된다. 청년들한테 돈을 주기보다는 기회를 줘라 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청년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부자가 될 기회,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죠. 거기한테 푼돈 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인구혁명과 국토균형 발전 문제는 인구혁명을 하려면 국토가 균형 발전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다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지방에 머무를 수 있고, 그렇게 지방이 발전할 적에 인구혁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히 주택 문제나 일자리 문제, 이거에서 안정화를 해줄 적에 안정화를 기할 적에 바로 인구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에서 약속한 바 있으니까 빨리 대통령실도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서울은 서울대로 발전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말 올바른 얘기, 다 올바른 얘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특이한 또 하나 얘기한다면 AI 시대에 맞는 노동의 질의 발전, 그리고 AI 시대를 러다이트 운동처럼 이렇게 기계 파괴 운동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AI와 이 노동이 함께 존중받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또 밝혔고요. 그 문제는 뭐 AI 전환 시대니까 어떻게 해나갈지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아니 청소년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다고 거기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인하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다 만들려고 하냐 뭐 이런 반대자들도 많은데 정말 그거야말로 단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미 영국에서는 16세로 18세 선거 연령을 16세로 인하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29년서부터 그걸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16세로 선거 연령이 고정되어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오스트리아요.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16세입니다. 이렇게 16세를 적용합니다. 왜 그것이 16세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생인데요. 왜 그게 문제 없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인들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자들
그분들한테도 투표권 줍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한테도 투표권 줘요. 아니 정신지체 장애자들이나 아니 치매 환자만큼 우리 저기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그만 판단력이 없습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AI 때문에 훨씬 더 지적으로 뛰어납니다. AI한테 물어봐 갖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훨씬 더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보시죠.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5년 살면 세금 낸다고 투표권 줍니다. 아니 중국인만큼 애국심이 없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훨씬 더 있죠. 그리고 그럼 중국인들은 세금 낸다고? 그럼 우리 청소년들도요 알바하면요 15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세 이상은 알바할 수 있게 되는데 알바하면 세금 냅니다. 다 알바 뛰고 세금 내고 뭐 편의점에서 알바 뛰고 세금 내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배달하는 청소년들도 많고요.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또 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봐요. 재외동포 지금 재외동포들한테 엄청난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니 마느니 막 부정선거 온상이니 이런 얘기까지 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 동포, 제일교포 한 번도 한국에 들어와 온 적도 여행 온 적도 없는 사람한테 투표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살지도 않고 한국에 들어와서 반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동포라는 핏줄이라는 이름하에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냈습니까? 여기 한국에 세금을 냈어요.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들이 그보다 못합니까? 그보다 애국심이 없어요? 그보다 세금을 안 냈습니까? 아니면 왜 뭐 때문에 투표를 규제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정신지체 장애자나 치매 환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 그 다음에 재외동포, 한국에 들어온 적도 없는 재외동포, 이들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생 이상의 사람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고등학교 교실을 정치화 만든다고요? 이미 전교조가 친중 종북 이념 소구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서 민주적으로 투표해 갖고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민주적 선거 참여가 그게 문제입니까? 그거보다 문제예요? 아니 전교조 종북 이념화 세뇌 교육하는 소굴로다 만들어 놓은 건 괜찮고 이건 문제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죠. 그래야 청소년들이 더 토론하면서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죠. 자기 권리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이 얘기는 정확한 옳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